4, 3, 2, 1.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주파수 94.5MHz YTN 라디오 공식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 33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동경 작가고요. 공동진행자 박주현 변호사, 홍상인 기자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퀴즈를 내면서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네, 퀴즈 좋습니다. 지금 현재 5개 원내 정당이 국회에 있는데 네. 당명이 가장 오래된 정당이 어딜까요? 민주당이죠. 민주당? 1950년 아니요, 민주당. 얼마 전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바꿨어요. 더불어민주당. 또 더불어네. 그냥. 그러면 자유한국당도 아니고 국민의당, 바른정당 이거 뭐 6개월 됐나? 안 됐죠. 안 됐죠. 정답 정의당. 정의당이네요. 정의당이 꽤 오래됐는데, 자, 오늘은 그래서 진보 정치의 새 얼굴이라고 할 수 있죠. 포스트 심상정 시대에 떠오르는 진보 정치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라고 말한 전 헌법재판관과 동명이인. 아니, 그분이 왔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두 분 다 부르면 더 됐죠. 알겠습니다, 제가. 자, 바른정당의 집단 탈당 사태로 비교섭단체 동지가 생겼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아요. 정의당은 외롭지 않다. 네. 전수해줄 노하우도 많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분을 모시고 전국 현안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전략 등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사 안드로메다가 선정한 이번 주 최고 안드로메다인은 바로 이분입니다. 주간 안드로메다.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네, 정의당 이정미 대표 나오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야, 대표로 선출된 게 엊그제 같은데요. 네, 벌써 100일을 한 지났습니다. 이제 5개월이 된 것 같아요. 4개월. 4개월입니까? 네. 4개월. 7월 11일이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 방송 날이 11월 11일. 그러면 4개월 동안 대표로 활동하셨는데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기면 몇 점 주고 싶으세요?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죠. 많이 줘요. 스스로에게 주는데 뭐. 숨이 안가로 그래요. 네. 우 정도. 예. 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내포한 우. 좋습니다. 동지가 생겼어요. 바른정당. 네. 풍찬 노숙 좀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분들 많이 힘들 것 같은데 특별히 뭐 노하우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추웠던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추운 적이 없었던 늘 분들이에요. 따뜻한 데에 있다가. 안 그래도 네. 며칠 전에 그 하태경 의원이 제 옆자리예요, 상임위원회. 네. 이정미 대표님을 내가 한번 찾아가야 되겠다. 비교섭 단체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전수를 좀 받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분들이 지금 대부분 바른정당은 다 삼선 의원들이십니다. 맞습니다. 예, 한 10몇 년 동안 또 큰 당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오시다가 또 야심차게 바른정당 나왔다가 지금 또 9명이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11분이 계신데요. 네.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났는데 굉장히 결연한 표정? 이런. 그리고 오신환 의원님한테는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자유한국당에서 나올 때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의외로 담담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당장 지금 4분기 국고보조금 한 15억쯤 되거든요. 그게 3분의 1 토막 나서 이제 5억밖에 못 받아요. 아니, 그 마음가짐이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알려줄 건 뭐 노하우 없습니까,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내가 이 바른정당을 왜 하는가. 그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그게 없으면 못 견뎌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 당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것이 굉장히 절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한 목표와 절실한 마음 이 두 가지가 비교섭 단체로 생존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뼈대라고 할 수 있죠. 지난번 인터뷰에서 얼마나 춥고 배고픈지 바로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말이죠. 정의당 그 의원들 일부는 세비 일부를 특별당비로 다시 당으로 낸다는 네. 얘기. 와, 큰 당은 그런 거 없거든. 아니, 민주당도 보니까 저희들만큼은 많이 내시지는 않지만 조금씩은 내시더라고요. 조금씩은? 저희들은 많이 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국회 본청에 가면은 각 원내 정당들의 사무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당, 2당 사무실은 원내 수석 부대표들 방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대변인실, 원내 대변인실, 뭐 여러 정책실 이렇게 쫙 사무실이 있는데 정의당은 회의장 하나 딸랑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거나 뭐 신임 장관님들이 인사를 오는데 안에서 회의가 있으면 복도에서 기다리고 서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나가서 비교섭 단체가 이렇게 살고 있답니다. 그렇죠.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런 얘기 드리고 하죠. 그리고 뭐 원내대표들 교섭 단체끼리 막 왜 매번 회의하고 네. 정당은 빼놓고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그 국회 운영과 관련된 의사일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교섭단체들 간에 논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통보를 받거나 그다음에 뭐 특별위원회 같은 거를 구성을 해도 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 번도 비교섭단체가 맡을 수 없거나 뭐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게 너무나 많이 있죠. 네. 현안으로 한번 가봅시다. 공정학 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뭐 우리가 녹음 방송이니까 이미 이 방송을 들었을 때 좀 열렸을 텐데 지금까지 정의당이 안 된다 그런 사람들도 다 낙마했어요. 네. 희한하게. 네.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데스노트 아니면 데스노트. 네. 그래서 훨씬 부담이 많은 사안입니다. 이것이. 당론 정했나요? 아직 당론은 안 정했습니다. 저희가 무서워요. 또 정하는 대로 될 것 같아서. 일단 그 청문회까지 지켜보고 판단하자는 게 저희들의 기본 입장인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감정이 많이 상하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또 공정한 경쟁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던 분인데 이제 수십억을 물려받았다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곱게 볼 수만은 없는 이런 상황인데 탈법 불법 여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로는 어쨌든 편법은 사용했지만 불법적인 어떤 그 세금 탈루나 이런 것은 또 없었다는 것으로 확인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탈법 불법이 있다면 당연히 반대를 하시겠지만 지금까지 탈법 불법은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네. 다만 여론은 좋지 않겠다 이런 생각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법 위반이 아닌데 여론이 안 좋다. 그거죠. 그러니까 편법을 동원해서 수십억 원의 증여를 받았다는 그렇죠. 거. 어쨌든 그러면 청문회를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고 결정하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 국빈 만찬도 있었고 국회 연설도 있었고 이정미 대표도 참석했었고 만찬장에. 네. 그런데 그 트럼프 연설이 끝나고 나서 정의당 평가가 굉장히 박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저희들이 한 30분 동안 방공교육을 받은 느낌이다 이런 논평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번 그 북한 핵 문제에 관련해서 미국이 어떤 원칙과 해법을 가질 것이고 양국이 어떤 협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거의 없었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남한의 경제와 북한의 어떤 상황들을 계속 비교하면서 사실 남한 경제의 발전에 대해서도 그렇게 수십 분 극찬하는 것이 저로서는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쟁 폐허 위에서 뭐 60년대 70년대 산업화를 막 겪고 있을 때 와서 야 너네 빌딩도 많이 세웠네. 굉장히 경제가 뭐 성장했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다 해도 지금 벌써 21세기 세계 경제 10위권의 대한민국에 그렇게 뭐 경제가 성장해서 너무 멋지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을 처지는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대한민국은 북한 바로 경계선을 두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국회에 와서 지속적으로 북한을 지옥이라고 하고 한마디로 북한 때리는 이야기들로만 계속 했다는 것이죠.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발언과 돌출 행동이 있을까 봐 하도 그 사람이 이제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조마조마해서 그런 수준까지 안 나갔던 것 때문에 야 다행이고 참 괜찮은 연설이다. 이렇게 상대적인 평가를 하셨을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놓고 볼 때는 우리가 바랬던 어떤 평화의 대원칙 또 그것에 맞는 어떤 발언 수위의 조절 이런 것들에 근접해 있지는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용이 없었다. 네. 그 일각에서는 뭐 자동으로 그냥 미국 대통령사 하면 무조건 비판하는 거 아니냐 진보당은 이런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비판할 게 있으면 비판하고 칭찬할 게 있으면 칭찬하고 그게 상식 아닙니까? 저는 진보 정당이 그 당을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에 기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과정에서의 여러 행보나 언급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점수, 진짜 잘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정미 대표님 프로필을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네. 프로필 소개하는데 뭐 어려워요? 아니, 많이 좀 알리려고 제가 크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나쁜 얘기 하나요? 좋은 얘기만 해야죠. 1966년 2월 7일 부산 출생입니다. 네. 어릴 때에 인천에 올라와서 인성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외대를 진학한 후에 학생운동에 뛰어듭니다. 대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중퇴하는데 당시 그 이정미 의원님의 그 모친은 학교를 다닐지 데모를 할지 선택하라 했고
깔끔하게 데모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대학을 중퇴를 했습니다. 1988년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영원통신에 입사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면서 본격적인 노동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000년에는 그에 창당한 민주노동당에 가입을 했고요. 지금 그때부터 18년간 진보정당에서 몸담으면서 민주노동당 대변인, 진보정의당 최고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또 정의당에서는 대변인하고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았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1변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됩니다. 국회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이고요. 2017년 7월 11일 정의당의 당대표로 선출이 됩니다. 그 88년에 영원통신에 입사한 건 뭐 위장 취업이에요?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취업하신 거예요? 예, 제가 그 대학을 1학년 1학기까지 다니다가 네. 휴학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래서 그냥 제 주민등록증으로 회사를 갔고 회사에서도 중간에 제가 예전에 좀 학생운동을 했고 이런 걸 알았는데도 참 자를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위장 취업을 한 것도 진짜 아니고. 취업한 거네요. 뭐 그리고 대학을 나왔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나중에 저를 한 1년 동안은 부서 이동을 계속 시키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엄청나게 당했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눈에 까지잖아요. 들어와가지고 막 노동조합 만들고 이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팠을까요? 네. 사장님께서. 그래가지고 뭐 곤욕을 굉장히 많이 겪었고 나중에는 뭐 직장에서 그 부서 내에서 성희롱 뭐 이런 것 아무튼 알아서 나가라 이런 식으로. 예. 어떤 회사였는데요? 통신 회사였나요? 그 컴퓨터 부품인데요. 이렇게 부팅하면 삥 하고 돌아가는 네. 펜 그거 만드는 실제로 거였었어요. 만드신 거예요? 예. 그럼 30년 전에는 뭐 성희롱, 성추행 예산일로 일어났었죠? 네, 뭐 그런 일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렇죠. 어디를 가도. 뭐 한샘 사건도 있었고. 네. 그럼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봉고차 안에서 과장님이 그 직원들이 다 있는 데서 저한테 겹친 거예요. 네. 겹친다고요? 예. 그런데 그 직장 동료 한 친구가 그러니까 저를 이제 지속적으로 몇 달 동안 괴롭히는 것을 계속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그 봉고차 유리창을 발로 빵 차가지고 그 유리창이 깨지고 봉고차가 스톱하고 저는 탈출을 하고 뭐 이런 상황까지 있었어요.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운영위 국감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을 향해 주사파 발언했습니다. 네. 전대협이 청와대를 장악했다. 그래서 임 실장이 굉장히 불쾌한 감을 표시했거든요. 같은 운동권 출신으로 그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그 전희경 의원이 뭘 좀 잘못 알고 계신데 주사파가 청와대를 장악했던 거는 지난 정권 아니에요? 무슨 주사요? 다른 주사군요. 그 주사파 지금 503에 가 계신데 맞는 주사를 말하는 거죠. 뭐 더 이상 얘기할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그 임 실장이 그렇게 대응하는 거는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욕감을 느낀다면서 막 소리하고 이런 게 맞는지. 뭐 저로서는 그런 정도의 항변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아무리 국회의원이 갑이라고 해도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의 영역과 수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국회 동물복지 국회포럼 공동대표로도 활동 중이신데 지난 7월이죠. 그 여야 사당 대표 청와대 오찬 회동 당시에 특별한 선물을 그때 하셨었는데 문 대통령의 아닌 반려견 토리의 선물. 네. 방석. 마약 방석인가요? 그거 가져가셨는데요. 반려동물 원래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뭐 예전부터 그 관심이 많았다기보다는 몇 년 전에 제가 나비 고양이를 이제 우연히 입양을 하게 돼서 키우게 됐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동물에 대한 깊은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 굉장히 이제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에 걔랑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저를 이렇게 깜빡깜빡 쳐다보는데 그게 너무 위로가 되고 동물과 인간이 이런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다는 걸 처음 그때 알게 됐죠. 동물도 감정이 있고 사람과 이렇게 깊은 교감을 나눌 수가 있고 또 존중받아야 되는 생명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동물들에 대한 학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좀 이런 상황을 좀 벗어나야 되겠다. 동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좀 행복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됐었어요. 지금 그러면 반려견하고만 사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또 나비가 아파서 죽었어요. 그 고양이가. 예. 외로우시겠네요. 반려묘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입양을 하고 싶어도 개를 집에 너무 외롭게 두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은 키우지 않고 있어요. 아니 뭐 반려견 반려묘 키우는 것도 좋지만은 그 사람 사귀는 것도 좋죠. 이 작가는 무슨 알아서 하시고요. 네. 알아서 하십시오. 그 예전에 MBC 무한도전 출연도 굉장한 화제를 모았고 저도 봤었는데 그때 조목조목 노동법 위반 저는 사례를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노동법을 많이 아시고. 아니 그거는 사실 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데 진짜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이렇게 눈 뜨고 코 베가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렇게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도 정작 자신이 일하는 일터에서 나는 어떤 근로조건을 보장받아야 되는지 근로기준법 한자를 배우지 않고 사회에 나가다 보니까 주휴수당 뜯기고 연장수당 뜯기고 뭐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무한도전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이런 것에 대한 좀 인식이 개선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로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때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당시에 이제 이기권 노동부 장관님하고 저하고 상임위만 했다고 하면은 둘이서 치고받고 싸웠거든요. 그 당시 뭐 노동계약 막 밀어붙이고 저희 그런데 그 무한도전 방송이 되던 날 제일 먼저 저한테 문자가 온 사람이 이기권 전 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무한도전 너무 잘 받고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이 노동권에 대한 많은 그 인식 개선이 되었을 거라고 믿고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보내셨어요. 속으로 장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처지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참 감사하게 문자를 나오고 싶으셨나 보다.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정미의 즉석 노동 상담소를 하나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변호사고요. 이 홍상희 기자는 YTN 소속 기자인데 이동영 작가 좀 애매해요. 자기는 뭐 평론가라 하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땐 방송인 같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하고. 프리랜서예요. 자, 이동영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입니까? 프리랜서. 근로기준법상에 일정한 시간에 고정된 장소에서 사용주로부터 작업 지시에 의해서 작업을 하는 사람을 이제 노동자로 하고 그 사람과 근로계약서를 맺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마 민사관계로 되어 있으시죠? 근로계약서를 따로 쓰시거나 하지 그런 않고. 거 없고요. 지금 사실은 뭐 저 윗선에서 저한테 지시 못 합니다. 제가 마음대로 하기 내가 때문에.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아무 지시도 안 받고요. 말도 안 듣고요. 갑이에요, 갑. 아니네요. 노동자가. 제가 봐도 노동자가 사용자네요. 사용자 같이 생겼어요. 하는 짓이. 악덕 사용자. 악덕 우리 사용자. 그 홍상 기자님은 확실한 근로자죠. 그거 참 근로자, 노동자라고 해야죠. 노동자가 표현이 맞겠죠. 그럼 뭐 근로자의 날 이거 바꿔야겠네요. 노동자의 제가 날로. 그거를 법안을 발의를 해놨는데 사실 지난 한 1년 동안 박근혜 정부 말기에 무슨 이렇게 여야가 합의가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법안 통과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비쟁점 법안부터 다룹시다. 그래서 그거를 다 올렸는데 전 너무나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정부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다 그건데 왜 주체들이 자기를 표현할 때는 근로자라고 하냐. 이건 분명히 비쟁점이야. 그래서 이건 합의합시다 올렸더니 엄청난 쟁점 법안이던데요. 그래가지고 한 발도 못 나가고 있어요. 아직 그렇습니까? 네. 자, 다시 노동 상담소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약속된 이 방송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있어요. 프로그램 저희가 하다 보면 또 출연자가 또 변경되고 이런 경우 이게 방송사 내부에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요것도 정리해고 같은 뭐 노동법 위반입니까? 이게 진짜 문제가 심각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 방송 작가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정규직 노동자들이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의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방송이 깨졌다, 프로그램이 깨졌다 이러면은 정말 생계 대책 없이 다 이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특정한 시간에 그 고정적인 일터에서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의 노동자성을 인정을 해서 이분들이 이런 대접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자를 이렇게 갑자기 변경하는 거는 그것도 노동법에 위반이. 저 지금 막 어떤 방송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 안 합니다. 몇 방송이 좀 그렇습니다. 아침에 바꿔버립니다. 아, 네네. 사실 오늘 방송 나가는 11월 11일이 빼빼로데이. 아이 그참 방송 작가 노조가 출범한 날입니다. 네. 의미가 있는 날이네요. 의미가 있죠. 왜냐면 네. 그동안 늘 을로 없었죠. 당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거. 여기 너 방송 작가 노조 출범할 때 이정미 대표도 축하 영상 보냈다고. 네, 보냈습니다. 와. 뭐 필요한 거라고. 저희도 방송 출연하다 보니까 제 휴대폰의 한 절반이 방송 작가들인데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정말 잡일부터 해가지고 네. 정말 쉽게 변경도 시켜버리고 그냥 네. 저는 이 노조는 좀 의미 있는 노조가 아닌가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YTN 작가네 어제 봤는데 다음날 가면 JTBC 작가가 있고 매번 바뀌고 맞아요. 뭐 그리고 너무 힘들어해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런 경우도 많이 해요. 컴퓨터 놔도 도망가 버려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몇 년 전에는 굉장히 불행한 네.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방송 작가들 사이에서 그 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렇죠. 분도 예. 계셨고, 아무튼 이런 환경이 꼭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작가는 뭐 그냥 행복하게 작가 생활 하고 있어. 맞죠? 대답을 안 우리 하네. 작가 우아한 작가님입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예상보다 이제 이 방송이 좀 늦어져가지고 회식을 좀 했습니다. 네. 이동희 작가가 술을 좀 마셨고요. 항상 마십니다. 이동희 작가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목이 쉬었습니다. 지금도 목이 좀 안 좋은데 그래서 다음날 방송 못했다 그러면 네. 이거 산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일단 근로자성이 인정 안 되면 산재로는 안 일단 되고요. 근로자 인정됐다고 보고 일단. 아, 예.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회사의 공식적인 어떤 그 야유회라든가 네. 회식이라든가 이거는 이제 사용주가 지시해서 이건 다 같이 우리 부서 가는 거다 이렇게 해서 딱 이제 갔어요. 네. 그런 데서 발생한 아. 사고는 이제 산재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 노래방의 노래는 굉장히 애매한데 예를 들어 이동영 작가는 나는 이제 노래가 하기가 싫어서 구석에 이러고 있는데 윗선이 상사가 시켰어. 야 분위기 좀 띄워봐. 번호 누르고 나가서 마이크 잡아. 이래서 막 지속적으로 노래를 시키면서 노래를 강요해서 노래를 불러서 목이 쉬었다. 이러면 제가 볼 때는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산재 가능성이 있다. 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지시를 안 받죠. 지시를 받지 않고 저절로 흥에 겨워서 막 소파 위에 올라가서 방방 뛰다가 목이 쉬었다. 네. 제가 YTN 사장한테 지시해요. 아니 노래 좀 불러 앉아있지 말고 뭐해요.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아유, 너무나 명쾌하고 정말 정확한 지식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 가봅시다. 네. 네. 자, 정의당이 문제 제기해서 크게 이슈가 된 파리바게뜨 본사의 가맹점 제빵기사들 고용. 네. 이거 노동부가 불법 파견하고 그 파리바게뜨 본사에 직접 고용해라 했잖아요. 네. 이게 끝난 건가요, 그럼 이제? 아닙니다. 지금 회사가 이게 9월 달에 이 문제가 터졌는데요. 정말 몇 달 동안 한 번도 본사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어요. 직접 고용을 하겠다든가 불복하겠다든가 아무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직접 고용을 이행해야 되는 시기가 딱 다가오니까 처음 한 일이 뭐냐면 행정심판. 네. 네, 그래서 이 직접 고용 명령을 좀 연장시켜 달라. 이렇게 해서 시간을 벌어둔 상태에서 지금 그 사실 직접 고용의 형태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예. 노동자들이 우린 직접 고용되기 싫어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하. 그거를 지금 협력업체를 시켜서 노동자들 한 명 한 명을 만나서 직접 고용을 원치 않는다라는 막 사인을 받고 다니고 회유를 한다? 네, 아주 이런 정말 부도덕한 일을 하고 있어요. 좀 우리 동네 파리바게뜨 굉장히 많이 사드시잖아요. 네. 그리고 제빵한 김탁구. 네. 그 신화의 인물이 이렇게 5천여 명의 청년 노동자들의 삶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이번에 그냥 넘어가진 않으려고 해요. 어제도 저희 파리바게뜨 케이크 먹었는데죠. 그렇죠. 아니 근데 이거는 노동부에서 명령을 내리면 네. 시키지 이걸 자꾸 법적으로 다투는 아니, 걸로. 그런데 제가 그럼 박주민 네. 변호사 말에 파리바게뜨 편을 들자면은 네. 지금 5,000명입니까? 5,300여 5,300. 명입니다. 많다. 5,300여 명을 한꺼번에 정규직 직원으로 직접 고용하게 되면 네. 그거 망하는 얘기 아니냐 이런 거.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네. 회사가 협력업체를 통해서 인력을 공급합니다. 그러면 가맹점주와 회사는 이 협력업체에게 용역비를 줍니다. 예, 예.
용역비를 주면 어차피 가운데 있는 인력업체에서는 용역비의 일정 부분을 띄고 그다음에 노동자들 임금을 주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고용을 하게 될 때는 임금의 상승분 이때까지 용역비를 줬던 돈 이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계산이 저희들이 나와요. 용역업체가 빠지게 되니까 직접 고용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되면 회사가 엄청난 비용을 뭐 떠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때까지 용역업체 줬던 돈을 노동자들한테 주는 직접 준다는 겁니다.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실제 그 협력업체들이 제빵업계랑 전혀 무관한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그 협력업체는 한 10군데에다가 인력 공급을 합니다. 네. 어떤 데는 병원에다가도 공급하고 어떤 데는 카드회사에다가도 공급하고 그러니까 제빵업계 전문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업체이기만 한 거죠. 인력 그냥 공급 사람만 업체. 대주는 네. 일을 그러면 하는 거죠. 제빵 기사들은 하여튼 뭐 다들 찬성할 거고 직접 고용을 한다 그러면 그 가맹점 주들은 뭐라고 하나요? 가맹점주들 안에서도 이견이 조금씩 있습니다. 저는 많은 가맹점주들께서 결국은 직접 고용이 돼서 파리바게트의 인식이 굉장히 좋아지고 소비자를 직접 대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가맹점주들께도 그 이득이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본사나 협력업체는 가맹점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압박을 하죠. 이렇게 되면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또 어차피 본사로부터는 의뢰 위치에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쉽사리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표명하기 좀 어렵다. 이런 태도를 지금 보이고 계시죠. 실제로 가맹점주가 손해볼 일도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이게 중간업자를 둠으로 인해서 중간업자들에게는 일정한 이득이 갈지는 모르지만 본사나 가맹점주에게 이걸 직접 고용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건 아니거든요. 가맹점주들은 아마 그냥 본사의 눈치를 보는 그런 게 그렇죠. 제일 크다고 봐요. 노동 현안 하면은 뭐 정의당하고는 떼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노사정위원회 복귀 아직 안 한 상태고 그 배경에는 뭐 지난 정권에서 노동계약을 밀어붙였던 면이 있었고요. 지난달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계 초청 대화에도 아직 불참을 했고 그래서 욕 많이 먹던데. 그랬죠. 그랬는데 민주노총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정의당이 궁금해요.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우리가 이제 노동이 당당한 나라 본부라고 우리 상무집행위원회에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참석을 하고 계신데 그분께서 그 당을 대표해서 논평을 좀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다시 좀 이걸 정리를 해보자면 두 가지 측면들을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이 이번에 노동부에서 폐기했던 양대 지침 이것 때문에 이제 싸웠고 민중총궐기를 참여를 했고 이것 때문에 지금 그 조직의 대표자가 뭐 아직 감옥에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제가 청와대에 갔을 때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 지금 한상균 위원장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를 좀 한 번 더 상기를 시켜드리고 싶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도 진짜 눈에 많이 밟힌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민주노총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리고 양대 지침도 다 폐기됐는데 대표자는 여전히 감옥에 있고 사면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좀 이 정부에 대한 마음이 별로 편치가 않았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행사에 이제 산별연맹 위원장들을 초청하는 방식이 민주노총이라는 공식 조직을 통해서 초청하기보다는 이제 개별적으로 그렇게 접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 조직에 대한 어떤 존중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민주노총의 그런 입장을 또 10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민주노총도 뭔가 이제 사회적 발언을 통해서 자기 문제들을 부각시키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자꾸 찾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속상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청와대에 가서 왜 한상균 위원장을 아직 석방시키지 않느냐 뭐 이런 문제 제기들을 직접 해서 좀 그런 사회적 의제를 스스로 좀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취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걸 또 일각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개별 접촉 이런 문제 때문에 대화 불참하는 건 명분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민주노총이라는 공식 조직에 대한 예우로서 상당히 좀 불편한 심경을 가질 수 있는 전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민주노총 계속 이렇게 지금 문정부하고 조금 엇박자로 나갈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이제 지금 민주노총 선거도
11월 달부터 있는 네.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노동 적폐를 또 청산을 하고 예. 노동권을 강화하기 위한 이제 과제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항상 이제 투쟁만을 통해서 모든 것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럼요. 민주노총 차원에서의 또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좀 잘 살피면서 끌고 갈 수 있는 지도부가 좀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방선거. 네. 뭐 정당 존재 이유가 선거에서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집권하는 거고 대통령 선거에서. 네. 그런데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이 뚜렷한 성적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뚜렷한 성적이라고 하는 기준이 이제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지난 5년 동안 정의당이 한 방에 확 뭔가 이렇게 완전히 뭐 많은 것을 얻거나 이러지는 못했지만 한 발짝 한 발짝씩 선거를 진행해 갈 때마다 당을 성장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지방선거도 일단 정의당의 정책과 가치를 가지고 국민들 앞 뚜렷한 네. 우리의 비전을 갖고 경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 지방의회가 이제까지 너무 뭐 여야를 떠나가지고 특정 세력들이 다 이렇게 장악하는 이런 구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의당 입장에서는 여성, 청년, 노동자, 농민 뭐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의 그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게끔 하는 좀 색깔 있는 네. 지방 선거를 좀 치르고 싶고 적어도 또 의회에 우리 지역위원회가 있는 곳에는 의회에 반드시 한 명씩은 좀 진출시켜서 예, 좀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해 나가는 역할 이것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물을게요. 꼭 갖고 싶은 지역 어디입니까? 당선자 내야 되는 곳. 저희 마음속에 있는데 있어요? 다른 지역의 후보자들이 섭섭해할까봐 당대표가 아직은 그런 얘기를 하면 몇 곳 정도 됩니까? 마음 기초단체장은 반드시 이번에 몇 곳은 입성을 시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역은 없습니까? 광역은 저희가 최종 전략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의당이 사실은 뭐 지금까지 국회의원 하셨던 분들 보면 거의 비례대표로 많이 하셨고 네. 지역구는 노회찬 심상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만약에 다음 총선에 네. 그럼 또 이종미 대표도 한번 도전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지역 예. 결정해 놓은 데 있어요? 네, 지금 벌써 지역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디입니까? 인천 연수구를 송도 지역이죠. 송도에서 지금 사무실 개소식도 했고 열심히 지금 주민들 만나고 있어요. 송도 여기 저 자유한국당 강세 아닌가요? 우리 부자들 많이 살고 민경욱 의원님의 그러니까. 지역인데요. 네. 오히려 그곳에 그 30, 40대 젊은 층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송도로 이사를 오고 계세요. 그래서 어디 지역 행사 가면은 제가 민경욱 의원님보다 박수는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요. 그 지금 인천 연수구를 지역구로 한 거는 결국은 과거 뭐 노동운동하고 뭐 이런 인연인가요? 일단 제 집이 인천에 있고요. 거기서 이제 중고등학교도 나왔고 사회운동도 거기서 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 것인데 사람들이 연수구는 너무 부자 동네 아니야? 뭐 이런 그렇죠. 말씀들을 하면서 의외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오히려 뭐 부평, 계양 이런 데 노동자들 많은 데로. 근데 오히려 딱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지역이랑 이미지가 너무 잘 어울린다고. 아무튼 젊은 분들하고 많이 잘 지금 어울리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의 숙제라고 하면 이 선거구제 개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심상정 전 대표께서 후보로 나오셨을 때도 공약으로 내걸기도 하셨는데 선거구제 개편 없는 개헌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렇게 대표님께서 다시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해서 의석수를 배정하자. 네. 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그럼 국민한테 좋은 점이 뭐냐 이게. 네. 정치가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번 촛불을 통해서 국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맨날 문제가 해결 안 될 때마다 국민들이 자꾸 촛불 들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국회 안에서 담기고 그 안에서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300명 국회의원 중에 지금 한 10몇 % 지지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전체 국회의석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남도의회 같은 경우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그 당시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득표율이 50%였는데 도의회에 가면 90%가 다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삶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대표자를 보내지 못하는 것은 결국 제도로 인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그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대표자들이 제대로 또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과 같은 1등이 100%의 민의를 다 가져가는 이런 단순다수 투표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이 유권자들도 배신하고 자기 스스로의 정치적 소신도 배신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어쨌든 다수 득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한 정책 방향을 추진했을 때 어떤 극단적인 반대 행위에 힘을 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들이 두루뭉실하게 변화되는 과정들이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구 사회나 유럽 복지국가들에서 이미 굉장히 많은 의제로 올라와 있는 진보적 의제들이 오히려 국회 안에서는 한 번도 제대로 다뤄져 보지 못하는 예. 뭐 이런 뭐 동성애자 문제라든가 낙태 문제라든가 동물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배제돼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죠. 낙태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이 23만 명 좀 됩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정미 대표 SNS에서도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정의당 입장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낙태죄는 폐지돼야 한다. 이런 네.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국회의원으로서 그 폐지 법안 발의하면 되잖아요.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을 어떻게 지금 어떤 보수 정당에서는 반대할 것 같은데 네.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쉽지 않죠. 굉장히 쉽지 않고 하지만 저는 지금 사회와 그 시대적 흐름에 예. 있어서는 충분히 또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형법과 모자보건법 두 가지를 다 손봐야 되는 것이기 네. 때문에 예. 법안을 구성하는 과정이 조금 이제 복잡해서 저희 이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청와대도 어쨌든 답을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어우러져서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독교 단체나 교회에서 상당한 반발을 할 것 같은데요. 표가 겁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카톨릭 신자예요. 그래서 카톨릭 관련 그 언론에서는 이정미 오틸리아께서 이 낙태죄를 폐지를 추진한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이제 뉴스가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아무튼 뭐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그렇다고 모두 다가 그 어려움 때문에 침묵하고 있다면 이런 문제들 여성의 건강 추구권이나 행복 추구권의 문제를 누가 그러면 해결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합니다. 사실상 그 낙태 시술을 받는 여성의 90%가 불법 시술을 맞습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불법 시술이 더 건강에 위험하고 사회적으로도 위험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거는 정말 꼭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요. 낙태를 하고 싶어하는 여자는 이 세상에 전혀 없습니다. 그렇겠죠. 낙태를 감행할 수밖에 없는 그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까지를 그냥 감수하면서 낙태를 감행했을 때는 그만큼 다른 사회 경제적인 어려운 이유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낙태죄가 형벌로 폐지된다고 해가지고 여자들이 잘 됐다 그러면서 난 막 낙태할래. 이런 일은 절대 없다라는 거. 이걸 잘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해요. 강통죄 폐지했어. 폐지했어? 막 강통할래. 이러지 않은 것처럼. 네. 예.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그거랑 좀 달라요. 뭣도 모르고 그랬어요. 몇몇 그거랑 분들이. 달라요. 낙태죄가 거의 뭐 사문화돼 있긴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100일 우리 기자 간담회에서 촛불 개혁을 위한 연합 정치가 필요하다면서 입법 연대를 제안했는데 네. 자유한국당은 116석이 지금 됐고요. 네. 바른정당 들어가서 민주당이 앞으로 정의당 향해서 적극적으로 구애할 걸로 보이는데 민주당과의 정청연대, 입법연대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기준은 딱 하나죠. 네. 촛불 민심. 그 촛불 민심이 바꿔달라고 했던 것 그것을 다 온전히 이룰 때까지 그 정책 연대는 계속 돼야 되고요. 제가 그 개혁 입법 연대를 얘기 드렸던 건 그겁니다. 이 탄핵 때 어떻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던가 이걸 잘 반추해 보면 답이 나올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야정 5당이 함께 이제 협의체를 구성을 하자. 자유한국당 절대 거기 앉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어쨌든 대여 투쟁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보수 결집을 하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한 자리에 같이 앉아가지고 정부와 협력하면서 뭘 한다? 이럴 가능성 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지금에 있어서는 그러면 지난 촛불 때 탄핵을 이끌었던 4개 정당이 저희가 대선 때 냈던 공약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네. 상당히 민생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 나가야 될 공통 공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4당이 추진해 나가면서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면서 데리고 와야지 거기 그냥 어르고 달래고 설득하고 그러기는 어렵지 않나.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안 해요. 못해요. 네. 뭐 여러 가지 상황상. 네. 그래서 뭐 헬조시란 말도 나오는데 이 의원님은 왜 안 하시죠? 왜 그 질문을 보냈대네? 왜 하나? 끈질기다. 그거 참 비혼이십니까? 비혼주의자십니까?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아니, 궁금해서 그래요. 왜요? 예. 정말 왜 저에게 그게 그렇게 궁금하신지 아니, 왜냐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시니까 지금 젊은이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 대표는 그런 건 아니니까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그 능력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네, 아무튼 기회가 되면 네, 알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 알려주세요. 예, 알려드릴게요. 네,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혼족은 아니신 거예요? 비혼족은 아니고 아니 꼭 옆에 남자가 없다고 해서 겨울이 따뜻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도 죄송합니다. 사과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그 정의당 지지자들에게 제가 여쭤볼 게 없는지 물어봤어요. 어떻게 보면 좀 곤란하신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의당 내부에서 이 정의당 주류와 또 친노 진영인 참여계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 주신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 뭐 천호선 전 대표라든지. 사실입니까? 왜 그런 질문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당 안에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 생각이 어떤 때는 합의가 됐다가 어떤 때는 굉장히 불일치됐다가 이런 것은 정당 내부에서 너무 당연한 상식적인 과정입니다. 소위 이전 이 정의당으로 오기까지 걸어왔던 길들이 조금씩 다른 분들이 한자리에 있다 보니까 어떤 사물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는 입장과 태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어떤 계파 간의 불협화음이라든가 그것이 어떤 분열의 어떤 양상으로 간다든가 이런 일은 없다. 정의당이 처음부터 우리를 부를 때 우리 스스로 팀 정의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목표, 하나의 지향을 가진 팀 정의당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견들은 오히려 당을 더 성숙시켜 나가는 그런 밑거름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하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 이 심상정 전 대표 좋아하십니까? 그런 질문이 아니고요. 좋아하십니다. 그런 질문이 아니고요. 이 심상정 전 대표하고 네. 다른 우리 이정미 대표만의 강점 또 이 국민들이 좀 알아줬으면 아니면 당원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아직 어떤 사람은 아직도 심상정이 대표인 줄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원체 뭐 지난 대선 때 너무 큰 인상을 네. 남기셨고 저한테 가장 많이 또 묻는 질문 두 번째 질문이 네. 심상정이라는 큰 산 다음에 초선 비례의원이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어떤 존재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압박감을 많이 느끼지 않느냐 이런 네. 질문을 하세요. 저는 정말 그 제 앞에 심상정이라는 그리고 노회찬이라는 선배가 있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그렇게 큰 산으로 느껴지지 않은 리더십이 앞에 있었다고 한다면 저를 굉장히 지금 나이브하게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딱 그분 다음에 이 일을 맡다 보니까 절대 이 당이 심상정이 맡았을 때보다 밀린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너무나 열심히 당을 위해서 전념할 수 있는 그리고 저 스스로도 정치인으로 보다 더 성장해 나가는데 굉장히 큰 어떤 기회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죠. 그럼 끝으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정미가 생각하는 진보 정치 뭐 어떻게 될까요? 진보 정치는 저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꿈이고 대한민국 정치를 무지갯빛으로 만드는 일이고 어떤 면에서는 남들이 다 불가능하다는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엔딩곡은 항상 우리 초도수님한테 권한을 드리는데 오늘 어떤 곡을 선곡하셨죠? 예, 제가 바로 요 직전까지 제 핸드폰 컬러링으로 쓰고 있었던 옥상 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너의 슬픔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해도 정의당은 그리고 나는 늘 널 응원한다. 우리 사회 많은 청년들, 소수자들, 여성들에게 드리고 싶은 노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옥상 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들으면서 이정민 대표하고는 여기서 작별 인사를 하고요. 오늘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재밌었죠? 감사합니다. 네, 자주 또 불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번 또 오십시오. 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정의당 이정민 대표와 인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라디오 버전 여기서 마무리하고 팟캐스트 버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원곡은 YTN 라디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확인하세요.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49금. 여기부터는 불방 버전 팟캐스트 전용 구역입니다. 지금부터 방송되는 내용은 FM 94.5MHz YTN 라디오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미리 사전에 분명히 고지합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시던 분들은 잠시 숨을 고르시고 고 스톱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덕성이 남달리 투철하신 분들, 순진무구하여 비속어와 욕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심신미약자, 빈속, 임신부, 노약자, 고혈압, 컨디션 안 좋으신 분, 비위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시고 꼰대들은 절대 사절합니다. 홍 기자의 은밀한 뉴스. 이거 실화냐? 네, 49금 팟캐로 돌아왔습니다. 이거 참 매력적입니다. 예. 민망합니다. 꼭 이렇게 해야 돼요. 홍 기자 목소리 아니죠? 아닙니다. 네. 우리 PD 목소리예요. 아, 그래요? 진짜? 진짜로? 오, 그렇구나. 매력적이다. 별짓을 다 하는구만. 방송이나 신경 써. 이런 거 하지 말고. 자, 홍 기자의 은밀한 찌라시로 가는데. 네. 자, 첫 번째 어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뭐 가슴 아프지만 얘기해야 되겠네요. 네. 기자들이 사고들을 치고 있어요. 네. 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근무하던 한 직원이 한 인터넷 매체 기자에게 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오호, 아. 자살했는 모양이네요? 네. 아이고,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러니까 이분이 그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위탁 운영하는 패션 디자인 개발센터에서 대관 업무를 담당하던 분이에요. 57살이고 소나무 계신데. 연수도 많으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새벽 2시쯤에 지난달 31일입니다. 한 언론 매체 기자에게 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요. 당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글을 썼지요. 이렇게 긴 문자를 썼어요.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 글을 못 쓰도록 할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당신 글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생각해 보았느냐. 당신이 쓴 글에 대해서 책임질 것을 바란다. 이렇게 문자를 남겼는데. 유서 같은 거네요, 그러면 그게? 그렇죠. 근데 무섭다. 여기 배경은 네. A 기자라고 합시다. 예. 이 기자가 지난 4월에 9월쯤 내가 아는 어떤 곳에서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대관을 해달라 장소를. 네. 그리고 가계약을 했대요. 네. 사실 계약을 한 건 아니죠. 예. 네. 근데 보니까 이미 이 A 기자가 얘기한 업체가 비비박람회를 패션센터에서 하기로 했다라는 광고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 대관 업무를 하는 손 씨가 연락을 해서 이미 5월에 예약이 되어 있어서 안 된다라고 했대요. 그다음부터 이제 A 기자가 외압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대구시장한테 전화하고 그리고 이 손 씨에게 10년 동안 성실히 근무한 거 내가 박살내겠다라는 아이고. 협박성 발언을 하고 또 패션산업연구원에 찾아가서 문제 제기를 하고 대구시의 대관과 관련한 자료도 요구하면서 이제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주장이죠. 실제로 그와 관련된 기사도 썼다고요? 네, 기사를 써가지고 대관에 문제가 많다라는 건데 한국 패션센터가 개인 건물이냐 갑질도 도를 넘었다라는 1차 기사를 내보냈고요. 지난달 30일에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패션센터 그대로 방치하나 2차 기사 또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기사가 계속 나오니까 이분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데 아니, 자기 일을 갖고 기사를 쓴다고요? 뭐- 이게 기자 윤리하고도 맞지 않나요? 맞지 않잖아요. 본인이 대관을 하려고 한 거는 아니고 본인이 어쨌든. 이제 소개를 받은 그런 업체에 대관을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뭐 어쨌든 이제 돌아가시게 된 것이고 가족들은 여기에 대해서 고소장을 이제 제출을 하셨는데 이 기자는 네. 뭐 자기는 그런 의도도 아니었고 또 대관 가동률이 65%밖에 안 되는데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안 된다고 하니까 신뢰가 안 간다. 그래서 현황을 공개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다르죠. 지난달 12일에는 A 기자가 전화를 걸어서 욕설을 하면서 네. 죽어봐야 알겠냐라는 식으로 욕설을 퍼붓기에 녹음을 하겠다고 하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고 주장을 어허.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폭언을 퍼부은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사람 참. 그러니까 자살한 사람이 자살하기 전에 이 기자를 고소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고소장은 제출 못했고 왜 못했어요. 못했을까? 사망했고요. 그 지금 유족과 노조는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혐의로 그렇죠.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사망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 당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또 이런 말을 하면 또 사실은 뭐 고인이기 때문에 말하기 좀 그런데 좀 억울하셨더라도 고소장을 제출했다면 좀 그거를 끝까지 해야지만이 검찰의 조사가 좀 가능하거든요. 피해자가 지금 근데 고소장 제출을 못한 게 고인의 이 유족 말을 들어보면 네. 대구시에서 고소하는 걸 원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대구시로서는 시끄럽게 안 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녹음 파일이 있는데 이것도 안 될까요? 되죠. 되니까 저는 근데 문제는 피해자가 지금 이제 고인이시잖아요. 네. 그 피해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에 탄력받기는 사실 쉽지는 않다.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어떤 뭐 검찰이 지금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니까 결과는. 근데 사실 나 이런 건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기자들이 뭐 다는 그렇진 않지만 일부 기자들 대고 전화해가지고 막 검찰같이 행동해요. 어이없이 홍 기자. 제가요? 홍 기자 말고 다른 기자. 그냥 가짜나서. 나한테 그러잖아요. 왜 나를 아니 쥐가 뭔데? 쥐가 국세청이야 뭐 검찰이야. 근데 아니 정도껏 하는 건 맞아요. 아 그것도 되게 저는 기자 친한 기자들이 특히 YTN에 친한 기자들 많은데 YTN 기자들은 뭐 그런 분들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되게 예의를 갖춰서 자료도 달라고 그러고 저는 협조도 많이 해줘요. 제가 뭐 전공했던 분야라 이런 걸 하는데 간혹 다른 회사의 기자들 보면 약간 좀 협박조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뭐 옛날이나 통하는 방식이지 요즘 뭐라고 그게 기자가 뭐라고. 기자가 이런 말하면 미안하지만 인터넷 포함해서 언론 기관이 너무 많잖아요. 네, 너무 많죠. 많아요. 예. 옛날만 했을 때 옛날에 조중동하고 이렇게 중요 매체가 많을 때는 신문 기자가 힘이 셌었어요. 어떤 뭐 매체 기자 힘이 셌었는데 지금은 사실 팟캐스트가 더 세요 지금은. 지금은 이동행이 무서워요. 그럼. 근데 사실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게 저희도 믿어지지는 않지만. 근데 이런 일이요. 네.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심해집니다. 가능하지. 가능하다니까? 지방지 혹은 뭐 인터넷지 이런 데서 협박하기도 하고 홍보성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뭐 돈을 수수하기도 그렇죠. 하고 많이 네. 있어요. 자, 그럼 갑시라는 기자 또 하나. 아, 이거 좀 찌라시에 나온 건데요. 예, 어떤 기자입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모 일간지 여기자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편지를 썼어요. 예. 편지를 네. 나 정치하고 싶다. 설거지하기 싫. 아, 뭐야? 정치하고 싶다고? 네. 직접? 네. 아, 정치하고 싶으면 뭐 당에 입당해서 하면 되지, 지가. 밟든가. 그런데 정말 유력한 일간지 기자고요. 유력한 일간지 기자인데. 예.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직접 이걸 얘기했기 때문에 예. 찌라시지만 사실로 확인이 된 것이죠. 상황이고. 방미 자리에서 다른 정치부 기자들한테 얘기를 해준 건데요. 이 기자가 나한테 정치하고 싶다고 편지 보냈다.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뭘 대단해 씨. 근데 이상하다 이런 뜻이 아닌가? 이 뭐랄까요, 국회 출입하는 기자가 한 1,000명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편지를 쓴 기자는 말진이란 말이에요. 말진이라고 하면은 입사한 지 얼마 안 되겠다. 되고 네. 그 국회 팀 안에서도 막내래요. 근데 이런 편지를 쓸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가 일단 궁금하고 서울대 출신이라고요? 굉장히 젊은 기자입니다. 10년 차 이하의 젊은 기자고 대놓고 이 영입해달라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거지. 나 영입해주세요. 영입 케이스로 해주세요. 그거잖아요. 근데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뭔가를 잘못 배웠거나. 그런데 오늘 제가 YTN 출입 기자한테 이거 사실이냐, 뭐 어떤 소문이냐, 뭐 여러 가지 확인을 해봤는데 기분이 어떠니 물어봤어요. 후배 기자니까. 네. 내가 다 부끄럽다. 아이고, 내가 다 얼굴 빨개져요, 선배. 이랬군요. 그러니까요. 뭐 이런 일이 있어요. 난 이 말이 되나? 아니 그러면 진짜 정치를 하고 싶으면 하면 되지 뭘 때려치우고. 그러니까 사표 쓰고 자기가 뭐 자유한국당 입당해갖고. 입당해가 그거 가가 하면 되지 그래, 왜? 밟든가. 이거는 근데 대표한테 직접 얘기해갖고 날 좀 스카우트해서 좀 세게 써달라 이 말이잖아요. 당 대표한테 손편지를 써가지고. 이게 무슨 손편지? 네. 무슨 일이에요 이게? 하트 같은 거 넣고 이랬는가? 하트는 못 봤는데요. 아이. 이거 굉장히 저는 감히 말하지만 잘못 배운 거거든요. 아, 이런 경우도 있어. 사실은 뭐 청와대에서 기자들한테 얘기해갖고 청와대로 좀 들어와라. 그래서 좀 들어간 케이스 몇 분 있죠, 계시거든요. 있죠. 저는 근데 그것도 별로 좋게 보이지 않아. 그렇죠. 얼마 바람직해 전까지 보이진 중립을 않죠. 표방해서 기자 쓴 사람이 대통령 밖에서 청와대 오라 했다 내려가 간다는 것도 좀 그렇긴 해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뭐 더 심한 거잖아. 어?
그럼 난 이게 진짜 깜짝 놀라네. 참네. 그러니까 전체 기자가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이런 케이스는 정말 처음 봤어요. 이 사람 평이 어때요? 인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맞춰볼까요? 네. 안 좋죠. 안 좋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제가 궁금해서. 뭐 그렇겠지 뭐. 엄청 좋은 사람일까요? 개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몰라요? 어떤 네.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저도 없는데 모르죠. 아예 처음 듣는 얘기긴 한데. 네, 굉장히 추측컨대 그냥 좀 특이할 것 같아. 그거 신문 기자예요, 방송 기자예요? 일간지. 신문 일간지. 네, 신문인데요.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국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잘해줍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기자들은 국회의원들을 왜 그런지 모르지만 선배라고 불러요. 저는 그게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예, 저도 되는데. 이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어찌됐건 말진 기자들이 뻗치기도 많이 하고 기다리는 거. 그리고 오래 스킨십을 또 자주 하고 오래 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굉장히 친하게 대해줍니다. 하지만 그게 진심입니까? 진짜 친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치적인 제스처고 필요하니까 하는 건데 거기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나도 할 수 있겠다. 홍 기자 그러면 이런 후배가 만약 우리 저기 홍 기자 밑에 들어왔다가 하면 어떡할 거예요? 홍 기자 후배도 많이 혼내잖아요. 죽었죠. 무섭더라 홍 기자 혼내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혹시 이런 애가 있다 밑에 뭐 어떻게 와가지고 할까요? 말만 하세요. 손 편지 쓰고 어. 선배 나 지금 자유한국당 말 걸지 마 이러면 왜 할 거예요? 왜 민경욱 있었죠, 민경욱. 예. 어제까지만 해도 앵커로 9시 뉴스 하다가 예. 바로 청와대 대변인가. 아니 뭐 그때는 그날 청와대 대변인 간 날 그분 어떻게 하셨냐면은 국제부장인가 그래서 데스킹 보고 있었어요. 기사. 기사를 본인이 데스킹을 보고 있다가 오후에 갔어요.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말이 안 되죠. 참나. 그 기자는 국민들께서 사실을 전달하라고 그 권한을 주신 거지. 네. 거기 출입처 나가가지고 거기 영합해가지고 너 정치하고 출세하고 그런 길로 삼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약간 미안하지만 기자는 끝나고 좀 정관료 비슷하게 좀 쉬었다가 해야 돼요. 그렇게 민경욱 씨 그치 바로 하는 그런 것도 안 돼요. 그할 때 이정미 대표가 뭐 거기 나간다니까. 좀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좋은 저도. 결과가 있겠죠. 예.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 예. 싶고 이런 기자가 많진 않지만 그 회사에서 좀 알아서 네, 조치를 알겠습니다.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지고 네. 와봤습니다. 청와대 참모 일부는 또 선거 출마를 그게 결심했어요. 또 해? 또 여기서. 이동영 작가가 파문을 일으켰지만 찌라시가 이거 이동영 혼자서 얘기한 것 같은 내가 봤을 아니 때 이건 저 찌라시에서 보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네.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바로 말씀하셨죠. 안 하신다. 네. 누구 때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동영 때문에 안 한대요. 지금 들어보니까. 두고 봅시다. 그런데 박수현 대변인은 예. 친구이죠. 안희정 지사의 그렇죠. 뒤를 이어서 충남지사직에 출마할 결심을 굳혔다는 설. 아니 이건 뭐 맞는 것 같은데. 사회혁신수석실의 문대림 제도 개선 비서관과 오준기 대통령 비서실 선임 행정관도 제주지사, 경북지사의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는 설이 있습니다. 나 이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박수현 대변인 같은 이미지 정말 좋잖아요. 좋죠. 그 국회의원도 지금 했었고 아마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도 친구한테 물려주는 게 두 사람이 정말 오래된 친구잖아요. 정치적 동지이기도 하고 안희정 지사도 편하고 또 박수현 대변인도 인지도도 많이 좀 올린 상황에서 충남에 가기도 좋고 나 여러모로 좋은 카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늦어도 12월에는 사표를 내야 되니까. 왜요? 경선도 당내는 있잖아요. 경선이 있잖아요. 좀 오래 못하네. 박수현 대변인 보는 게 즐거운데 저는. 네. 하지 말라고 전화하세요. 아니 저는 우리 방송도 같이 하고 이제 몇 번 뵈가지고. 네, 따로 만났다면서요. 네, 근데 저는 물어보기로 했어요. 뭐 사실 물어봤어요. 나온대요? 뭐 대답을 정확하게 하진 NCND? 않더라고요. 다들 그래. 그런 거 물으면 대답 안 해요. 어떻게 또 대답합니까? 예. 하여튼 그 청와대 참모들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가라 그러는 스타일인데 네네네. 문재인 대통령 모르겠어요. 스타일을 이제 알 수가 없어서. 네. 호호 하세요. 이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호호 참모님들 하세요. 그러니까 앞에 두 전직 대통령들은 안 간다 그러는 사람들도 붙잡아갖고 가 했거든. 글쎄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작가는? 저는 가서 이길 수 있다면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치는 승리니까. 선거 정당을 왜 만들었습니까? 네. 그거 우리가 집권을 왜 했는데요?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야지만 다음 선거가 유리해지고 그것도 대통령이 거기 탄력 받아가지고 더 잘하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압승을 했다 칩시다. 압승했다. 자유한국당이 뭐 찍도 못해요. 당분간은. 그러니까 승리하는 건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요. 또 들으시면은 화나실 내용이 있어요. 아니 얘기하세요. 예. 국회 원내대표들이 요즘에 왜 특수활동비 날리잖아요. 네. 뭐
국정원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에도 다 있을 수 있는 그 특활비. 특수활동비, 특활비를 국회 원내대표들의 특수활동비만 나홀로 증액했다. 20% 가까이 사람들 참. 정부의 특수활동비가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회 교섭단체 지원을 명목으로 여야 4당 원내대표에게 주어지는 특수활동비가 지금까지 한 15억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내년에 18억으로 3억 원 늘어난 것으로. 이 돈 가지고 홍준표 자기 와이프한테 막 주고 그랬잖아요. 이거 본인이 얘기한 거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 했잖아. 그거 뭐 특수활동비야 뭐 어때? 뭐 좀 쓰면 어때? 뭐 이러셨으니까 뭐. 참 답답하네요. 이것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 문제 특수활동비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그렇죠.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거 이제 청와대는 지금 줄이는 성향 아니에요? 네, 청와대는 줄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는 올해 124억에서 내년에는 96억으로 22% 줄었고요. 많이 줄였네요. 대통령 경호처도 106억 정도에서 85억 원으로 20% 감액 편성했어요. 이게 맞지. 대통령도 수석비서관 보좌관 회의에서 특수활동비 절감 방안 마련해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국회에서만 은근슬쩍 이 사람들 참. 국민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래. 난 특수활동비 같은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변을 좀 들어봤더니 원내대표들 너무 회의 많다. 예. 거기서 밥도 먹어야 되고. 니 돈은 사 먹어라 이씨. 국회를 하지 마라. 돈 쓰기 싫으면. 당직자들도 줘야 되고. 누가 하라. 돈이 너무 나 이 말 없다. 꼭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 말이 웃겼어요. 이거는 뭐 저 원내대표들이 직접 한 말은 아니고 이 실무진에서 나온 네. 얘기지만 물가 상승률보다는 안 올렸어요. 그러더라고요. 참, 이 말이 되나 이게? 아니 국회의원들이 나는 이 생각 들어요. 자꾸 돈 생각하면 하지 마라. 왜 누가 하나 카드나? 안 하면 안 되나? 왜 하노? 우리도 밥 안 먹고 하는데. 그래, 우리 뭐 내 돈을 안 사 먹나? 그러니까. 특수활동 내도. 뭐 증액이 결정된 거는 아니니까. 네. 또 하여튼 그냥 예결위 좀 화가 나서 평가 그래요. 과정에서. 특수활동 얘기만 들으면. 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럼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네네. 요즘에 뭐 한샘하고 현대카드하고 나오는데 그 내용은 약간 애매한 구석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네. 이번 건을 계기로 한국서도 미투 캠페인 나도 성범죄의 희생자였다, 피해자였다라는 그 할리우드에서는 네.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퍼지고 있는데 문제는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한샘이나 현대카드 측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뭐 그렇죠. 주고받은 카톡 내용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한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회사 측에서 무마하려고 했었다는 거. 네네. 그게 네. 근데 회식을 없애야 돼. 이것도 또 회식 자리에서 터진 건데. 그렇죠. 그 여성 직원이 먼저 나갔고 남자 간부가 따라 나가서 허벅지를 만지고 강제로 키스한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여성이 항의를 했습니다만 간부가 묵살. 네. 경찰 신고한다니까. 아이 뭘 신고를 해. 뭐 이렇게 또.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하고 같이 또 회사를 다녔다니까. 그게 문제죠.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회사 측에서 특히 대기업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인사 담당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상급자들이 무마하려고 하는 문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계지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법적으로 뭐 정말 성폭행이냐 아니면 무고냐 이런 거는 나중에 문제가 하는 거고 우리가 그걸 논의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회사의 처리 과정에서 맞아요. 100이면 100 거의 무마를 시키는 방향이에요. 네. 오히려 피해자를 좀 도와주거나 피해자한테 어떤 구제를 해주고 이게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이 막 입을 열면 안 되는 것처럼 좀 하거든요. 해고시키겠다 그러고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알려질 경우 그 이후에 회사를 잘 다니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그렇죠. 거. 아무래도 남성들이 많다 보니까 쟤 저런 애였어. 뭐 슬슬 뒤에서 뒷담화하고. 네. 그런 것들이 대기업이라면 더 책임을 지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고 이런 것들을 처분이 나오는 대로. 그러니까 이런 걸 하더라고. 이게 처분이 안 되고 회사에서 묵가해버리잖아요. 근데 소문은 벌써 회사에 다 돌았어. 그렇죠. 그럼 회사에서 야, 쟤 아무나 다 준대. 또 그래.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이 나온대 나올 진짜. 수밖에 없겠네. 나오죠. 그러니까 네.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는 거지. 그럼 회사를 어떻게 다녀? 이런 성희롱 같은 거 이제 없을 것 같잖아요. 기자 사회도 많아요. 기자는 어떻게 어떤 성희롱이에요, 성추행이에요? 뭐 희롱이나 추행 수준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입사할 때 되게 젊잖아요. 네. 20대 후반 아무리 그래도 아니면 20대 중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출입처에서 상대하는 사람들은 다 40대, 50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취재원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뭐 아니면 뭐 야외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술을 마신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굉장히 애매한데 어떤 성추행이나 그런 것도 일어나는 말로 말로 일어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은근슬쩍 이렇게 뭐 스치고 지나갈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스치는 있죠. 거는 뭐. 근데 의도적으로 했다는 게 느껴질 수가 알 수 있지. 있나요? 여성으로서는. 느껴지지만 그걸 느꼈다고 해서 물론 지금의 성희롱의 개념은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느냐가 그렇죠. 중요는 하지만 계속 거기서 출입처에서 일을 하고 기사를 쓰고 전화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그럼 내일 아침에 또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잘 안 되죠.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근데 그렇게 하면 아까 이런 사건도 봤었으면 다 무마시키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보통 20대 젊은 여사원. 네. 가해자는 40, 50대 간부 이렇게 되거든. 맞아요. 그래서 쉽게 말 못하죠. 네. 저도 하나 얘기해도 돼요? 하세요. 아주 하세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네. 뭐 10년도 더 된 일이니까 네.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검찰 나갔을 때인데 네. 뭐 검사장도 있었고 이렇게 술 마셨어요. 근데 선배가 네. 기자 선배가 남자 선배가? 네,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뭐라 했습니까? 저한테 10만 원짜리 수표를 주는 거예요. 주면서 너는 가서 이걸로 뽕브라를 하나 사 입어. 뽕보라가 뭐야? 가슴이 작다는 얘기지. 가슴이 크게 보이게 하는 그게 뭐 기자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 수표를 그게 한테 성희롱이지. 주더라니까요. 개새끼네. 3번이나 10만 원짜리 수표를 3번 일부러 줘서 한 거예요, 아니면? 제가 돌려줬어요. 기억이 안 나죠, 이분은. 다 받지 그래서 30만 원. 다 돌려줬는데요. 다 받고 야 너 저 가서 확대 수술하고 와 그러지. 근데 그때만 해도 대응을 그건 정말 명백한 100% 성희롱이잖아요. 성희롱이죠. 근데 그때만 해도 대응을 못했어요. 저도 알지만 이걸 내가 문제를 삼는 순간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그렇죠. 저도 하나 고백을 할까요? 제가 피해 당한 적이 있어요. 설마. 장교 시절 때, 제가 뚱뚱하다고? 소령일 때 네. 중령 여군 장교가 있었는데 저만 엉덩이를 때려요. 말도 안 돼. 진짜로. 귀여운 그냥 거지. 좀 좋게 막 박소령 그러면서. 근데 처음에는 맞아줬어요. 근데 그게 한 몇 번 되니까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 언제부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또 못하죠. 선배이기도 하고, 군의 선배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분 보면 피해요, 그냥. 나중에는. 엉덩이 때릴까봐, 내 엉덩이 만질까봐. 근데 이제 몰라, 나쁜 뜻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나쁜 하는데. 뜻이죠. 아니, 근데 그런 게 막 주물딱거리는 게 아니고 엉덩이 딱 때린다는 느낌. 그래도 근데 뭐 그래서 야 여성들이 피해 받으면 힘들구나 이 생각을 기분 많이 나쁘죠? 했어요. 처음에는 좋지는 않지만 별 감정이 없었는데 좋았는데? 근데 볼 때마다 엉덩이 때리니까 기분이 많이 안 좋았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 하여튼 뭐 사실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저에게는 꿈이 근데 이 있어요. 작가는 귀엽게 해요. 그래. 내가 하면 다 터져. 빵빵 다 터져 왜 그래. 귀엽게 해요. 네. 그래요. 꿈이 있어요. 뭐예요? 그 퇴직하기 전에 그분에게 100만 원짜리 수표를 주면서 아까 이자기 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확대하고 와라. 좋았습니다. 그냥 그 컵 하나 붙여서 오라고 해. 볼록하게? 부위에 그 컵 해가지고 너 너무 작아 보인다. 너 하나 구입해서 와 이렇게. 그래. 나쁜 새끼네 그거.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로 우리가 오늘 방송은 마무리합시다. 네. 시사 안드로메다 11월 11일 방송분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11월 뭐야? 불켜 빨리. 불켜불켜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 작가 생일 축하합니다. 초가 3개인 이유는 뭐예요? 3살. 3살이야? 3살이야? 정신연령. 우와.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생일 축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자, 저희는 내일 일요일 판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누가 나오죠? 이 박사 박사. 나오죠? 이 박사. 네. 예. EJ. 예, 명성교회에 대해서 한번 종교학 박사를 모시고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꿈꿔 홍상이야. 시사 안드로메다.